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MBK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LBO 등 법적 이슈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경 이코노미 작성의 주간지 및 일간지 기사 등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MBK 지배구조 및 차입 인수,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등 사건 개요입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테스코로부터 7조 2천억 원에 사들입니다. 우리나라 M&A 사례 중 최대 규모였는데 그 7조 2천억 원이 MBK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그 한국 리테일 투자, 홈플러스 홀딩스, 홈플러스 스토어스, 홈플러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합니다. 한국 리테일 투자는 2015년 8월 그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고, 이때 홈플러스 스토어스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5조 2,70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합니다. MBK는 이 돈으로 그 홈플러스 인수 금액을 충당합니다. 나머지 금액 2조 원 상당은 MBK가 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조성한 MBK 사모 블라인드 펀드에서 나갑니다. 즉, 그 홈플러스를 사들이기 위해 5조 원 가량을 빌렸으니 그 다음 수수는 당연히 부채 갚기입니다. 그 김경률 전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 2015년 이래 홈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3조 1,546억 원에 달한다고 들려줍니다. 정상적이라면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돈을 쓰는 것이니까요. 실제 같은 업종의 같은 기간 롯데와 신세계의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수조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그 홈플러스의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까요? 바로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홈플러스 매장을 팔아치워 엄청난 현금을 마련했고, 당연히 그 돈으로 홈플러스 인수, 즉 차입 매수 LBO를 위해 빌린 돈을 갚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홈플러스 전체 점포 중 임대 점포 비중은 54%에 달합니다. MBK가 인수할 당시인 2015년만 해도 홈플러스 임대 점포 비율은 37%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임대 점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실제 2024년 2월 홈플러스 금융비용은 4,573억 원으로 그 인수 후 첫 해인 2016년 2월에 663억 원 대비 약 7배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홈플러스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년 동안 SPC인 한국 리테일 투자에 9,14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홈플러스와 합병한 그 홈플러스 홀딩스가 2019년 2월까지 한국 리테일 투자에 지급한 배당금도 857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사모펀드 업계 종사자들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이후 MBK가 홈플러스로부터 5조 원 안팎의 현금을 빼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강일 그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가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간 MBK가 홈플러스에서 받은 돈은 영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즉 그것은 인수자금 관련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김 부회장의 말의 의미는 빚을 갚았을 뿐 MBK가 가져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최근 금융위원장이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방식이었던 차입 매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LBO를 규제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부가 국내 PEF, 사모펀드들의 LBO를 못하게 막으면 이들이 그 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기법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또 결국 그 인수합병, M&A 시장에서 외국계 PEF와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국내 주요 기업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PF의 LBO 방식, 기업 인수를 타율 규제가 아닌 그 자율규제 형식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LBO는 기업 인수 합병에서 그 M&A에서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 그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후 해당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이고, 그 LBO 거래에서는 전체 인수 자금 중 60에서 70% 가량을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흔하며, 해당 기업을 인수한 그 사모펀드, PE 내지 PF 등 세 주주는 그 일정 기간, 통상 그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이 기업을 운영한 후 그 기업 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거나 기업 공개, IPO로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컨대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약 6조 원을 들여 그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중 약 50%에 이르는 약 2조 7천억 원을 그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부채 중심의 인수는 그 PE가 소규모 자본으로 대형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일으킨 차입금의 이자가 그 손비, 즉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 LBO 방식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피인수 기업은 그 인수됨과 동시에 그 부채를 떠안게 돼서 높은 부채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고, 만약 그 불경기에 피인수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한계 기업으로 분류돼서 기업 폐생,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PE는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임금, 복지 축소,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밖에도 그 새 주주가 인수대금 상환을 위해 그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주식이 되겠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회사 그 경영진이 배임죄, 타인의 선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LBO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그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그 LBO는 M&A 자금 조달 방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번 계기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여러 사례와 그 외국 제도 등을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 LBO를 규제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PE들의 그 LBO를 못하게 막으면 이들이 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금융 기법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외국계 PE와 경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최근 그 예컨대 그 현재 SK 에코플랜트의 환경 부분 자회사 리뉴어스와 리뉴원에 대한 인수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K 에코플랜트가 원하는 매각가는 2조 원 이상이며, 부채를 제외하고 인수에 필요한 자기 자본은 한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이상으로 전해지는데, 인수전에 참가한 국내 PE에는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그 외에는 그 콜버그 크레비츠 로보츠 KKR, 그 다음에 칼라일 그룹 등 그 외국계 자본입니다. KKR 칼라일하고 한국 사무소는 있지만 한국 펀드가 아니라 해외 펀드인 것입니다. 또한 그 효성이 매물로 내놓은 그 타이어 스틸 코드 사업 부문도 매각 예상가가 1조 원대 규모로 추산되는데, 국내 대기업 중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고 코오롱이 유수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스틱 외에 그 중국 전략적 투자자 SI와 베인 캐피탈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PE업계 관계자는 그 국내 기업들 중에는 조 단위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국내 주요 기업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LBO 규제 여파로 국내 대기업 또는 국내 PE가 해당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외국계 또는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시장에서 PE만 규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그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님은 대부분 M&A에서는 인수 주체와 관계없이 인수 가액의 최소 50% 이상을 이렇게 외부 인수 금융으로 조달하고 있다면서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 등 기타 투자산을 설립해 인수한 사례가 많아서 외형상 PE가 인수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주체가 PE인 경우뿐만 아니라 PE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면서 이 경우 M&A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고 M&A의 장점을 구현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PE의 LBO 방식 기업 인수를 타율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 형식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예컨대 사모펀드 운용사 GP의 보수를 지나치게 투자 회수에만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모펀드 체계에서의 여가 장치를 설정하고 또 GP 등록 시 최초 등록 서류에 명확한 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GP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PE에 대한 규제로 M&A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안이 여럿이 있다면서 PE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GP 등록 갱신에서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자유규제를 강화하되 PE는 가급적 그 취지에 맞게 법령상으로 규제를 경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시장법 기타 펀드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예를 들어서 차입한도 GP의 이해상충 행위 제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홈플러스 사례 등을 예로 들어 논의되는 피인수회사와의 관계에서의 규제 문제, 과도한 자산 유출, 대주주와 소주주 간의 이해상충 등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 영역으로 생각되며 피인수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문제를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인수주체가 펀드인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피인수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상법 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PEF 내지 PE가 관여되지 않은 M&A 거래에서도 피인수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과도한 자산 유출 및 이해 충돌 문제는 지금까지 PEF 못지않게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거래를 내포한 LBO 거래 전반에 대해 규제하는 게 일반성과 형평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또 되게 떠들썩한 홈플러스 사태의 이제 법적 이슈 등과 LBO 방식 등 좀 복잡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